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천입니다. 오늘도 뉴스탑10 10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하나하나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10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하고 사진으로 보이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수갑을 차고 압송되는 저 마두로 대통령의 사진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격적인 체포 작전, 마약 때문일까요? 석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결국 중국을 염두에 둔 걸까요? 오늘 이 주제 준비했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예, 12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미국이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철권 통치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Late last night and early today, at my direction,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conducted an extraordinary military operation in the capital of Venezuela. Overwhelming American military power, air, land, and sea, was used to launch a spectacular assault of our military, working with U.S. law enforcement, successfully captured Maduro in the dead of night, captured along with his wife, Celia Flores, both of whom now face American justice. 예, 반길주 교수님. 설마 했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그것도 부부를 체포해서 뉴욕으로 압송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안대를 끼고 수갑을 차고 헤드폰을 하고 회색 운동복 차림, 그러니까 침실에 있는 사람을 그냥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사실 준비가 안 됐다는 방증이죠. 그 얘기는 왜 준비가 안 됐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베네수엘라의 정보력이 굉장히 초라했다. 사실 예.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간파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런 정보를 이제 제대로 취득해서 작전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미국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대단하다. 그 미국의 정보는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냐? 내부 밀고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베네수엘라 보시는군요. 정권이 여러 가지 내부 단속도 못했고 그다음에 군사 대비 태세도 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이제 기간을 좀 길게 좀 본다고 하면 좀 아니란 설마 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일기 때 사실은 마두로를 제거하기 위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죠.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그때 소위 말하는 어른의 축이 이제 그건 안 된다.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서 일단 중단됐고, 근데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사실은 이런 것을 다시 할 거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예. 작년에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여권 조성부터 시작을 했죠. 함대를 12척 집결시키고 그다음에 마약 의심, 운반 의심 선박 격침시키고 그리고 이제 화물선까지 납포하고 좀 더 이제 신호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예. 항공모함 동원하고 그러고서 이제 특수 부대를 이제 집결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번에는 안 그럴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예.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으로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끌려나온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고요. 그 앞에 초록색 모자, 후드티를 쓴 사람이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영부인까지 함께 체포되는 모습. 이렇게 뉴욕에 있는 구치소로, 마약 단속고 구치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화면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 저 초록색 후드티가 영부인입니다. 같이 체포가 됐고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자, 마두로 대통령은 어떤 생각일까요? 저희가 발언으로 준비했습니다. Good night. ¿Qué se dice? Buenas noches, ¿no? Good night. Happy New Year. 예, 좋은 밤이다. 굿나잇, 해피 뉴 이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이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체포되는데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체포, 그러니까 수도에서 체포가 됐고 배에 태워서 전용기를 태우고 헬기로 뉴욕까지 오는 3시간 만에 모든 일이 끝나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제법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광석화 같이 체포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두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는데 우리가 독재자, 철권 통지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태영호 전 의원. 지금 보면 버스 노조에서 일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했고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했고 외교장관도 했고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대통령을 승계받아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3번째 임기를 한 그런 대통령이에요. 네. 저는 그 차베스 대통령이 총 집권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에 거의 독재자로서 유일 집권했거든요. 그런 대통령이 저렇게 이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렇게 허접한 그런 대통령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처음 이제 알게 됐습니다. 13년 동안 이제 통치했으면 보안 문제라든가 자기에 대한 경호 문제 같은 것은 완벽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이번에 3시간 작전한 텐데 실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까지는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침실에서 자는 걸 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속 부관도 없이 누구도 들어가서 미군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알려만 줬어도 침실에서 피할 수 있었는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미군이었다는 사실은 마두로 대통령이 뭐 지금은 미국에 도착해서 저렇게 여유 있는 표정을 보이지만 저렇게 여유 있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당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 미국이 이번에 불쑥 친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치겠다 계속 경고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몇 달 전부터 마두로 대통령이 밤에 자는 안전 가옥을 놓고 실기 연습을 계속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이면 준비된 지도자라고 하면 뭐 밤에 잠자리라도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저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순간에 당한 걸 보고 과연 13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이끈 그런 국가 지도자가 맞느냐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보면 집권 기간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슷한 기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수영 평론가. 그러면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는 어떻게 이게 철권 통지,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뭐 물가가 뭐 몇만 %씩 올라가는 그런 베네수엘라에서 국민들이 살 수 있고 어떻게 3선까지 할 수 있었느냐?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부정선거에 대항했던 그 마차도라는 당시 여성 후보가 이번에 노벨 평화상 받은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저 바로 저 마두로 대통령에 맞서서 싸웠던 그 출마했던 마차도 당시 후보가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마두로 대통령은 사실상 버스 기사 출신으로 이제 일종의 블루칼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베스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이제 권력의 길에 들어서면서 뭐 국회의장, 외교장관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남미의 부국이었고 원유의 최대 배럴 생산량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인데 실제로 그 정말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뭐 무상 공공주택 등등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다가 무려 인플레가 6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베네수엘라를 등지고 떠난 국민만 770만 명이라는 겁니다. 국가의 30%가 떠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마두로의 철권 통치와 부정선거에 등을 돌린 국민들, 민심의 이반을 미국이 정확하게 보고 이번에 직격을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심 이반이 가장 뼈아픈 마두로의 실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물이 부족해가지고 주유소 바닥 청소를 기름으로 하는, 기름은 많은 나라니까 그럴 정도로 물가, 경제 사정이 아주 안 좋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과거에 올림픽 참가 선수 87명한테 전원 아파트를 선물할 정도로 굉장히 포퓰리즘으로 유명했던 좌파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다음 주제로 가서 미국의 그러면 실제 목적은 뭐였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그 이유 9위에서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의도가 정말 과연 뭘까요?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The illegitimate dictator Maduro was the kingpin of a vast criminal network responsible for trafficking colossal amounts of deadly and illicit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He personally oversaw the vicious cartel. We're going to have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go in, spend billions of dollars, fix the badly broken infrastructure, the oil infrastructure, and start making money for the country. 예, 뉴욕 검찰이 공개한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SNS에 저렇게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 페랄레스가 맞나요? 예, 그의 부인 이름까지 공소장에 2명이 적혀 있습니다. 플로레스입니다. 플로레스군요. 예, 방 교수님, 저 공소장에는 마약을 밀매하고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뉴욕으로 압송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마약 문제는 사실 이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당장 일상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쉬운 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이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위에 이제 다른 사실은 이유가 있는 게 이제 사실 이번에 석유 이권 얘기가 사실 마약 얘기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미국이 굴지의 석유 회사가 베네수엘라 가서 투자하고 석유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국유화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재산을 다 몰수했다. 그러니까 이걸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 문제라고 하는 마약 문제 플러스 그다음에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석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 전략서를 내오면서 첫 1차적인 이제 미국의 국가 목표로서 서반구 세력권 장악이었거든요. 그 서반구 세력권 장악의 현장 집행의 1차 타겟이 베네수엘라였다. 그 얘기는 이제 서반구 세력권 장악에 앞으로 후속 어떤 그 2차, 3차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메리카 대륙, 서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의 패권이니까 손도 대지 마라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1823년 멀로주의가 이제 만들어진 이후에 그런 행보를 하다가 전략적으로 많이 실패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단됐던 건데 다시 부활시킨 거죠. 200년 만에 트럼프식으로 부활시킨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헬리콥터를 보시지만 그 베네수엘라의 석유 운반선이 저렇게 미국에 의해서 납포가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저기에 이제 마약이 실려 있다 등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이미 미국은 저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왔던 거죠. 베네수엘라 잘못될 가능성을 이미 수차례 저런 방법으로 경고를 했었는데 마두로 대통령은 그 경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태영호 전 의원. 근데 마두로 대통령이 이 군사작전 전날 중국의 특사를 만났다고 그래요. 예,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 특사를 만나서 시진핑 대통령이 제안한 1대1로 그 정책과 전략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나서겠다라고 이제 중국 특사에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사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중국에 가붙으려는 결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을 수행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에 앞서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바라는 거는 새로운 국제 질서, 새 판을 짜려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위에 있고 미국이 마음대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 이건데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 전 과정을 보면 치밀하게 법률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마두로 대통령을 범죄 수괴로 기소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군이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범죄 수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향후에도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미국이 이런 물리력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는 이게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마가의 질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싫어하는 걸로 봤는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반 교수님, 지금 보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있었고 러우 전쟁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러다가 미국이 베네수엘라 갔네?
그러면 중국이 그래. 그럼 대만도 이제 우리나라 한 나라니까 우리 대만 들어가도 괜찮겠네? 이런 시그널로 잘못 이해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런 연결고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런 연결고리가 중국 입장에서는 더 쉽게 사용하게끔 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서 놀랍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주권 국가를 저렇게 군사적으로 침략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건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그게 중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주권까지 개입했는데 그 중국의 영토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가 할 수 없다. 즉 난이도가 사실은 더 낮은 거란 얘기죠.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좀 더 난관을 해결했다는 식으로 오판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김진욱 특보.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본도 관련돼서 논평이 안 나오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이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나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요. 뭐 EU나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또는 유엔 헌장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신중론 쪽으로 지금 좀 기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에 있는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만 나왔지 예. 실제 이 행위가 정당한 행위였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예. 있는데 그런 평가를 내리기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패권주의, 특히 미국의 이런 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 내에서 뭐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펜스 부통령이 반응 나온 거 보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까지 오랫동안 경고를 많이 해왔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이 그것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들을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였습니다. 관련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8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작전명 확고한 결의 어떤 뜻일까요? 어떤 부대가 동원됐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Just peace, no war. No, no crazy war, no crazy war. Be happy. No crazy war. No. Be happy. And it was an assault like people have not seen since World War II. It was a force against a heavily fortified military fortress in the heart of Caracas. This was one of the most stunning, effective, and powerful displays of American military might and competence in American history. No nation in the world could achieve what America achieved yesterday, or frankly, in just a short period of time. Not a single American service member was killed, and not a single piece of American equipment was lost. The United States military is the strongest. 베네수엘라에서는 일부 사상자가 나왔지만 미군에서는 저렇게 사상자가 없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 밤 10시 46분에 신의 하나님의 가호가 있길라고 하면서 이 확고한 결의 작전에 대한 최종 승인이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항공기 150대가 동시 출격해서 베네수엘라의 이 방공망을 뚫었고 그 다음에 네이비 델타 포스가 들어가서 진입로를 확보한 뒤에 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배에 태워서 비행기에 태워서 헬기에 태워서 뉴욕까지 데리고 온 그 작전이었습니다. 자, 방 교수님 보면 이렇게 여기가 저는 백악관인 줄 알았더니 백악관이 아니고 마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집에서 지금 이 작전이
진행이 됐고 지켜봤다면서요? 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할 때의 그 상황실하고는 다르게 마라라고 상황실에서 임시 상황실을 차려서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마라라고의 상징성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시 생각하는 인사를 만날 때는 마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굉장히 이제 확고한 결의 작전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표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잠시 슬라이드에 나왔던 것처럼 3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마두로를 체포해서 미국까지 이제 압송을 했어요. 예. 그거는 굉장히 수많은 연습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델타 포스가 워낙 특수작전 부대로서 평소 때도 연습을 하지만 똑같은 어떤 그 마두로 관저랑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차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3시간 내에 예. 작전을 완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려동물의 과정에서 위치 등등까지 다 파악을 그렇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와중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어떻게 대비 태세를 못했는지 이게 이제 사실은 의아한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앱솔루트 리졸브라고 확고한 결의 작전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하는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시에 출격을 했고요. 결국은 압도적인 이 항공 능력을 가지고 이 비행기를 가지고 방공망을 무력화했던 것이 결국 이번 작전에 미국 입장에서는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작전에 투입된 부대 볼까요? 미국의 특수부대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델타 포스와 대부그루라고 있죠. 이번에 투입된 부대는 델타 포스인데 대테러, 인질 구출, 요인 암살 체포 전문으로 하고요. 후세인 체포 때도 마두로 체포 때도 델타 포스가 들어갔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네툰스피어라는 작전명에서는 그때는 대부그루가 들어갔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님, 델타 포스 지금 뭐 저 화면으로 막 보고 막 그랬습니다만 워낙 정예 부대라서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대가 북한에도 혹시 있습니까? 북한에는 그 특수부대라고 이제 하는 부대가 있는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간 북한 부대가 바로 이제 그 특수부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장비나 기재 측면에서는 미국의 저 델타 포스에는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연락하죠. 예. 예. 근데 이번에 저는 이 미국의 델타 포스 저 부대의 작전에 앞서서 미국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 뭔가 하면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현상금을 계속 올렸습니다. 2020년부터. 예. 그래서 2025년도 마지막에 와서는 거의 700억까지 올렸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심리전을 해가지고 마두로의 경위대 가장 가까운 측근들 속에 그 누군가를 매수하려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시도했고 다른 하나는 8월 달부터 CIA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에 가서 치밀하게 정보력을 통해서 만단의 준비를 갖춘 이후에 델타 포스가 투입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보력과 결국은 돈의 힘이 이번 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델타 포스가 결국 들어가서 저렇게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끌고 나오는 영상을 화면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일이 우리에게 더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위에 북한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는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이 작전, 누구보다 이 뉴스를 숨죽이며 지켜봤을 사람, 아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닐 것 같죠? 예, 북한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특수부대 투입을 보면 나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관련해서 전문가의 발언 준비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이나 연습이 있으면 그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들이 한국에 와요. 미 육군의 그린베레라든가 미 해군의 네이비실 같은 경우에도 그걸 보는 북한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기다 더해서
빈라덴을 암살했던 네이비실 6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밀리에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델타 포스 이런 부대들도 예. 이렇게 와서 훈련을 조용하게 하고 한 번씩 지나갑니다. 자, 공교롭게 오늘 미사일을 2발 정도를 북한이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지금 예상 재원을 보니까 한 900km를 올라갔다고 하는데 화성 11가 결국은 저 원뿔형 뾰족한 모양의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자, 보통은 미사일 쏠 때, 왜냐하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갔으니까 혹시 그것을 겨냥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요거에 대한 대응이냐, 어떤 게 더 가깝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겨냥한 발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발사 시간이 오늘 오전 7시 50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소식과 구체적인 뉴스들이 나오기 전입니다. 체포된 정황만 간단히 속보로 예. 나올 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즉각 반응했다는 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이제 가깝고, 그래서 이미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첫 일정으로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식을 하고 이번에 저런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과 시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마치 북한이 북한은 베네수엘라하고는 달라라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사거리가 한 900km니까 평양에서 쏜다면 제주 바깥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 파악된 바로는 아주 급격하게 발사가 잡힌 걸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2가지 요인, 특히 미국의 그 요인이 좀 더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놓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집권이기 때 참수작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텔스기가 평양 상공에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지하로 뚫고 내려갈 수 있는 미사일 발사 뭐 성공했다, 시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놀랬다라고 하는데, 이번 사건을 겪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느낌을 감정하실까요? 아마 대단히 이제 당황하고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군이 참수작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수작전 훈련 과정을 보일 때마다 북한이 대단히 이제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이 마두로 체포 작전은 현실적으로 참수작전이 어떤 것인지, 국가 원수를 정규군과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핀포인트 하도록 바로 들어가서 대통령 그 수계만 딱 잡아내오는 이걸 미국이 현실적으로 보여주었거든요. 그것도 3시간 동안에. 그래서 아마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김정은은 대단히 이제 놀랐을 것이고, 아마 향후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경호와 보안에 더 치밀하게 이제 준비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배신자가 있다거나 그런 정보를 제공할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을 북한 현실에 대비해 보면 베네수엘라와 북한이 다른 건 뭔가 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어디서 진물을 보는지, 저녁엔 어디서 자는지, 그의 집은 어딘지 이건 누구도 모릅니다. 예. 뭐 고위층도 모릅니다. 북한에서 이제 주말이면 가끔 김정은이 이제 주말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에 불려가는 채측근들도 장소를 계속 변경시키기 때문에 오늘 저녁엔 어디서 하는지 몇 시간 전까지도 모르고, 거기에 갈 때는 자기 운전기사도 못 데려가요.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다른 차를 바꿔 타고, 이 정도로 자기의 거처, 그다음에 동선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철저히 비밀에 붙이게 있기 때문에 이 참수작전의 가장 전제는 뭐냐, 어디에 있는지, 또 그에 대한 확고한 정보력이 가장 큰 이제 문제죠. 방 교수님, 결국 근데 혹시 김정은 입장에선 거봐라, 베네수엘라 핵이 없잖아. 핵이 없으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잖아. 옛날에 이라크도 핵이 없었지, 저러니까 후세인이 당하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 핵 정말 고도화해서 더 많이 보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갖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그 생각이 더 확고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란 핵시설 타격할 적에도 저런
타격의 어떤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다. 북한은 마찬가지 이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스스로 이미 핵 무장을 완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핵탄두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핵탄두만 작게는 50개, 그 많게는 100개까지 치고 수년 내에 수백 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상태에서 이격 능력, 미국에 대한 보복 능력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전략 핵잠수함까지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 국가를 과연 미국이 참수작전을 할 수가 있을까? 만약에 그러한 완성을 어떤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김일성부터 시작돼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시대 때 와서 완성된 이게 정말 김씨 일가 정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 장치였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태영님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국도 같이 하는 뭐 한국, 미국, 북한의 뭐 정상회담인지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한동안 북한은 미국 정상회담에 나오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때 시진핑 대통령의 중재하에 미국, 중국, 북한 이런 3국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사건이 앞에 있으면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쫄았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거로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미국 정상회담에 나가지 않고 내부 결속과 또 강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좀 평화 모드가 무르익었으면 좋겠는데 갑작스런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때문에 상당히 이 외교 무대에서도 좀 북한과 미국의 입지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고 도착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2달 만인데 당시에 정상회담이 있었죠? 당시 화면 잠깐 보시죠. 这个还是很精致的， 아주 정교롭게 만들었습니다. 비장함으로 만들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샤오미.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看看有没有后门。 뒷문이 다 요거 확인해 보십시오. 예, 2달 전에 저렇게 경주에서 만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낮에 저렇게 중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모습 그 다음에 주한 중국 대사를 영접을 받았고요. 장관급 인사인 과기부 장관이 나와서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화동에 꽃을 받고 이렇게 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9년 만에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이고요.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 2달 만에 또 만나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의 닫힌 문, 또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때문에 이번 두 사람의 대화에서 그 주제도 다뤄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김지욱 대변인,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공항에 나온 영접한 사람을 보니까 장관급이 나왔습니다. 이게 역대 다른 우리나라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수석 차관급이 영접을 나왔고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는 차관복급이 영접을 나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장관급의 영전을 나왔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중 관계에 얼마만큼 중국이 우리를 배려하고 있다,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그 염두에서 볼 수가 있고요. 저 때가 지금 차관 복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갔는데 장관은 못 나올커녕 이 차관보를 보내? 그러니까 장관으로 따지면 차관 보니까 2단계나 낮은
저게 그렇습니다. 0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점 나온 인사를 보고 그 상대국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장관급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우리를 지금 대하고 있다 이런 네.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내일 이제 한중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내일이 중국에서 신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업무를 보는 날입니다. 예. 그 업무를 보는 날 첫 번째 행사가 이재명 그렇군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예.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1월 달에 보통 춘절 행사라고 해가지고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외빈을 방문하는 행사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중국이 이번에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춰서 대우해주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이 장면으로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의원님, 지금 지난해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했을 때 딸 주에 데리고 갔을 때 그때는 국무위원인가가 나왔죠. 그러면 그건 이제 혈맹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때는 이제 대단히 비중을 높이 두었죠. 예. 시진핑의 이제 최측근 서열 5위가 네. 이제 나왔고 또 왕이 외교부장도 나오면서 아주 극진히 환대했고 더 중요한 거는 천안문 광장의 바로 위에다가 시진핑의 옆에다 바로 이제 그 김정은을 세웠습니다. 예. 이것은 김일성과 김정일 선대 때는 전혀 북한이 누려보지 못한 그런 특혜를 시진핑 주석이 이제 김정은에게 준 거죠. 예, 상당히 오늘은 그러면 의전이 어쨌든 역대 다른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장관급이 나왔으니까 북한만큼은 못하더라도 장관급이 나왔으니까 우리를 굉장히 예우해 준다라고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혼밥 논란 그리고 왕이 부장이 툭툭 건드리는 모습, 자 저게 혼밥.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니 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기 위해서 저렇게 우리끼리 수행단과 조촐히 중국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 들른 거다라고 해명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니 저 중국까지 가서 우리 대통령이 중국의 고위급 인사는 못 만나고 저렇게 밥을 따로 먹어야 되나?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비난이 있었죠. 방 교수님, 그 당시 특히 왕이 부장이 저 장면이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저렇게 툭 치는 거. 저 때도 굉장히 외교적 결례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외교적 결례가 굉장히 큰 거였죠. 사실은 한중 간 외교 관계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는 게 상호주의. 그 상호주의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려하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호주의가 사실은 이번에는 가동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경주를 찾았을 때 조현 외교장관이 나가서 공항 영접을 했고 이번에 과기부 장관이 나와서 영접을 했으니까 상호주의가 이제 돌아간다. 그 얘기는 그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름만 국빈 방문이고 컨텐츠는 아닌 이런 오해가 이번에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처음 시작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컨텐츠가 제대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셔틀 외교권 비슷한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정상 간 1년 이상 한번 만나야 된다. 그 얘기는 한일 셔틀 외교에 준하게 한중 관계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한중 관계 전면 회복을 지금 목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까지 국빈 방문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 복원을 통해서 또 미국과 또 우리나라가 한미일 체제가 아주 단단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틈을 좀 벌리려는 생각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한령 이번에 제대로 해제가 되는지 등등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관련 주제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삼성 계열사 사장단과 함께 신년 만찬을 열었죠. 오늘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출국 장면입니다.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해서 경제 외교를 향해 중국으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으로 떠나는 재벌 총수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6년만에 정상회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하고는 어떤 기업과 어떤 부분을 리스크들이 많으니까 좋은 성장 실마리를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차별단 가시는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재계에서 200명이 넘는 대표, 회장들이 중국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최성 의원과 좀 보니까 아니 이재용 회장은 어디 해외 나갈 때 보면 꼭 저 조끼를 입고 갔던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네요. 좀 심플하게 입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복 위에다가 조끼 하나 걸쳐. 예, 좀 심플하게 저렇게 입고 가는 것 같은데 아마 뭐 경제 사절단이다 보니까 뭐 아주 무겁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오히려 캐주얼하게 하면 성과를 내겠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용 회장의 표정이 좀 밝아 보이는 거는 작년에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작년 1월 달인가 임직원들한테 얘기하면서 사직생에 가고 변화하지만 우리 죽는다 뭐 이런 얘기 강력하게 하다가 아마 작년 연말쯤이죠. 그때 이제 막 이제 반도체와 호황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부양되고 그러면서 현장에 방문해서 직접 이제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는 그 사진들도 공개하면서 조금 나아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의 중국 방문은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돌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반도체 수출이 4월인데 중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과의 반도체 협상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열어주느냐가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4월을 걸 수가 있는 거고 또 여기 또 SK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우리 재벌 회장들이 그 4대 총수들이 가는 부분들은 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의미 외에도 또 부여할 수 있는 뭐 판단이라고 봅니다. 김기웅 대변인, 사실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맞습니다. 자동차도 또 휴대전화도 또 유통업체들도 다 그냥 철수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야 이거 중국에 가서 사업하면 이거 쫄딱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서 순방을 같이 가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좀 소개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제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 관세 협상, 무역 전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했던 대목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하느냐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관세에 대해서 매기지 않는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유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이 이기거나 중국이 이기거나 하지 않고 일종의 협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의 우한 같은 경우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제조 장비 같은 거를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간의 어떤 입장차가 올해 4월이죠.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이 반도체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인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반도체 중국에서의 생산이 조금 지난해나 재작년보다는 물꼬가 좀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4월에 있을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 이전에 우리의 어떤 입장,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성과, 소기의 성과를 갖고 재벌 총수들이 귀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저희 주말 뉴스톱10에서 얼마 전 유경수 여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 희귀의 사진들을 공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번엔 대구시가요. 사진으로 보는 대구 80년 그 책자를 발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사진 한 장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1967년이라고 하네요. 요 여성 누굴 것 같습니까? 카메라 한 분이 좀 줌인을 좀 시켜주시면 누굴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띤 얼굴이죠? 저 때 당시가 20대였던 것 같은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워 죄송합니다.
야, 대구역 앞에서 가수 이미자 씨가 20대 때 네. 이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 제가 사진 연도 보니까 제가 태어난 다음 해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진 보고 알았는데 당시 이제 이미자 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67년 때만 하더라도 교통망이 아주 부실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전차하고 차가 막 섞이고 하다 보니까 차는 몇 대 없었을 텐데. 몇 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페인 차원에서 이제 유명 인사들을 쭉 세워다 놓고 국민들에게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아마 좀 우호적인 그런 분들을 많이 섭외했던 것 같아요. 그 역사적 희귀 사진이 오늘 채널A를 통해서 저렇게 또 한번 공개가 되는군요. 예, 한 꽤 많은 사진을 대구시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 김지미 씨도 있고요. 구봉서 씨도 있고, 예. 동대문에서 정말 교통경찰처럼 각이 딱딱 서게. 야, 참 옛날에 저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옛날 저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저렇게 캠페인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아서 이렇게 유명 가수들한테 저렇게 하라고 하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참 사뭇 옛날 영상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진도 하나 공개가 됐는데 자, 이것도 그러면 연배가 있는 우리 김진욱 특보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가운데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쓴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저때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랍니다. 그렇습니다. 저 때가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신분. 그러니까 1961년도 5.16 군사 혁명 이후에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국가 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을 맡았을 때 같은데요. 저게 어디냐면 한국 나이롱 원사공장의 준공식장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박정희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그 현장에 참석했던 사진이 오늘 이제 최초로 공개가 된 그런 모습이네요. 만세 삼창하는 저 모습, 미국 성조기와 대한민국 태극기가 걸려 있는 그 단상 위에서 저렇게 만세 삼창을 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뒤로는 권총을 찬 부관의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흑백 사진으로 보니까 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까 이미자 씨가 교통 수신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셨는데 아까 들으셨던 이 동백아가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금지곡이었죠. 꽤 오랫동안 들리지 못했습니다. 1987년에 민주화 항쟁 이후에 그게 이제 다시 해금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미자 씨의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부탁했던 공연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특히 비둘기 부대의 단가처럼 된 동백아가씨의 이미자 양이 등장하자 장병들은 미칠 듯한 환호성을 지르고 이 양은 일절을 부르곤 얼굴을 양손에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꽃피는 유달가나 꽃을 따던 사실 동백아가씨가 금지곡이 됐던 것은 엔카, 그러니까 일본풍의 노래다. 그 당시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일본풍의 노래가 불리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금지곡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박정희 당시의 대통령은 이미자 씨에게 부탁을 했대요. 월남전 파병 장변 위문 공연에 꼭 보내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다녀오겠다라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고 4차례인가 다녀왔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파병 부대에 가서 우리 가수가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만약에 지금과 비교하면 어떤 가수를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아이유 씨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유 씨. 아이유 씨가 위문 공연을 왔다면 예. 만약에 파병가 있는 병사 입장에서는 매우 정말 눈물을 흘리는 만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저 때랑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은 사실 좋아하는 가수, 뭐 이 아이유 씨가 될 수도 있고 이미자 씨의 노래는 언제든지 그냥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지만 그 당시 60년대를 생각해 보면 듣고 싶은 노래를 들을 수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 사람의 노래를 직접 와서 들리게 해준다. 아무래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뭔가 파병을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지곡으로 해서 사실 이미자 씨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겠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장병들을 위해서 좀 불러달라라는 요청을 이미자 씨도 선뜻 받아줬고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가서 위문 공연을 해주지 않았나 많은 힘을 얻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대구시가 공개한 수백 장의 소중한 사진 자료들 함께 만나보셨고 다음 3위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감옥에서 신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적토마처럼 다시 일어서 주권 회복이라는 내용.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의 최근 모습, 재판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곧 구형이 있을 예정이죠. 돌아오는 이번 주에 상처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다시 일어서서 자유와 주권 회복, 번영을 위해 나아가자라는 신년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본인과 본인 지지자들에게는 저 메시지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국민들에게 저 메시지가 과연 얼만큼 소구력 있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부적절한 메시지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심 공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그제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6개월 또 연장하는 그런 또 결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3 내란과 관련된 혐의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법원에서 중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1년이 넘은 시점에서도 반성, 사과 이런 부분들 없이 여전히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정당하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는 저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기용 대변인,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5, 6, 7, 8 목요일쯤에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윤 대통령과의 절연, 계엄에 대한 또 사과 이런 게 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미래적인 부분에 좀 방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보단 미래의 방점. 그러니까 청년과 미래 지방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있는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 이 부분은 지난달 19일 충북 책임당원 당원들 교육 행사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계엄에 대한 해제 표기를 했다. 17명과 같이 했고 본회의장에 못 들어온 90명이 만약에 본회의장에 들어온다면 다 같이 계엄에 대해서 해제 표기를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는 계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부분도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치라는 게 차이도 있지만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부분이 있을 때 당내 장동혁 대표의 있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에 아쉬움이 있겠지만 저는 지난달 19일 날 이 했던 워딩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해야 될 목소리를 높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목요일 8일을 주목해 보시죠.
다음 준비된 2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여러 차례 저희 방송에서도 들려드렸는데 과거에는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던 이해운 후보자가 최근에 공개된 녹취에서는 정반대의 격앙된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연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줄만 알고 있던 우리 자식들이 실상은 지휘관 사고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수많은 부모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를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국어 못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안 했어.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예, 몇 번 들어도 적응이 안 되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 개별 언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청문회까지는 가야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혹시 함구령인가? 라는 얘기와 함께요.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 누가 이해운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당신들이 5번 공천할 때는 언제고 자신들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것이냐. 자, 최성훈 평론가. 네. 국민의 장관에 대한 어떤 인사검증과 국회의원에 대한 인사검증이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동업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린데가 있지 않아? 근데 너희들이 돌 던질 수 있어? 근데 그거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하지만 장관급 공직자는 인사청문회라는 말하자면 법적 제도적 단계를 거쳐서 임용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갔습니까? 당시 공천 때는 못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인사검증을 통해서 국무위원들을 철저히 걸러내야죠. 그런데 마치 우리는 다 조금씩 다 구리니까 눈 감아주자. 전 굉장히 부도덕한 발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해운 의원에게 전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아주 전방위적이에요. 자, 이렇다면 과연 사과로 끝낼 수 있을까? 제가 사례를 하나 들면 2010년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국무총리 지명됐을 때 당시 정권이 바뀌어서 당시 김두관 도지사가 경남도지사였거든요. 총리 인사청문회 되니까 경남도청에서 트럭 2대분의 인사청문자를 올려보냈어요. 다 털어보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벼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 사감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걸었던 길과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일치되느냐 이걸 보겠다는데 마치 우리 동업자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 눈 감아 줍시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도전하는 중이니까 좀 알아서 우리가 좀 해줍시다. 이런 얘기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저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갑질 의혹 말고도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성치훈 부장,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가족 그 재산 공개를 보니까 작년에 2024년도 총선에 나올 때 보니까 전세권, 그다음에 토지, 뭐 예금, 주식 등등 합쳐서 한 160억 정도로 굉장히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들 중에서도 재산이 상위에 있더라고요. 뭐 재산을 올바른 방법으로 증식을 했고 또 뭐 물려받은 게 세금 냈으면 문제는 없는데 의문의 재산 과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를 삼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는 60억이던 재산이 2024년 총선 출마 당시에 160억으로 확 늘어났기 때문에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4년 만에 뭘 했길래 이렇게 돈이 늘어났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에 불과 2년 전이죠. 그때 비판이 나왔어요.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 당시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재산이 160억 원이 넘는 이 후보가 돈이 없을 리 만무한데 정작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에 단 한 푼의 보증금도 내지 않고 있으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이해운 후보의 재산은 60억 원대였습니다. 4년 만에 재산이 1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1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증식의 계기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해명하십시오.
저렇게 민주당에서조차 재산 형성 과정 등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저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프린터를 보좌관한테 시켜서 집에 가서 고쳐라. 또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왜 내 돈으로 해야 되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갑질 논란 의혹이 불면서 야, 있는 사람이 더하네라는 비판. 물론 아직까지는 논란의 의혹의 수준입니다만. 근데 지금 보니까 20대 1992년도 좀 오래됐습니다. 30년 넘는 일인데 20대 미국의 해외 유학을 갔는데 그때 상가를 구입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런데 다운 계약서 의혹이 있다. 이거를 주진우 의원이 주장을 했더군요. 그렇죠. 근데 다운 계약서 의혹이 있으면 2024년, 2020년 이거 92년에 거래했던 거니까 국민의힘에서는 5번 공천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했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아무 기준에 그런 이걸 걸러내는 기준이 없었나 보죠. 그런 거에 차원에서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씀을 누워서 침 뱉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주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 눈 감아주자는 것도 아니고요. 너네도 구린 게 있으니 우리도 구린 것도 눈 감아주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소상히 밝혀야 될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지금 민주당 분위기에서는 그 부적격 보고서를 저는 채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거를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국민들에게 해명을 해보겠다고 하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보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일부 의원님들은 인사청문회까지 가기도 부족하다, 갈 것도 없다. 그 전에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당 차원에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쪽으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회 가서 좀 들어볼 텐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는 당내 분위기에서는 인사청문회 가더라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말하는 건 국민의힘은 20년 동안 대체 뭘 검증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 물론 청문회에서 충실히 해명하겠다고 후보자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꼭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 집을 몇 채씩 사고 어디 저기 농지 사고 산 사고 개발지에 딱지 사고 이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그건 공직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죠. 땅 사고 집 사고 등등에 하는 사람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물론 2000년도의 일입니다. 영종도 공항이 개발되는 그 시점에 땅을 엄청 많이 사서 한 13억 정도에 샀는데 서울에 살면서도 영종도가 잘 개발될 거라는 이 사실 2000년도에 13억을 투자했으면 굉장히 큰 돈을 투자했는데 이게 결국 3배 차익을 남겼다는 그런 의혹이에요. 그건 사실 그 당시에 강남 집값 아파트 같은 경우는 2, 3억, 5억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강남 아파트보다 더 몇 배, 두세 채를 살 수 있는 13억 원을 본인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고 하면 뭐 100평, 200평 살 수 있겠죠. 그런데 2,000평을 샀다고 합니다. 13억 원을 들여서. 그렇다면 어떤 목적 의식을 살 수밖에 없다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해운 전 의원이 후보자가 KDI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정부 정책에 있어서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일반 대중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요. 3년 뒤에 3배나 올랐다고 그런 거, 6년 뒤에 3배나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3억 투자해서 30몇 억 이거를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투기성이 짙은 어떻게 보면 투기라고 저희가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모든 것들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해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위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고 민주당이 규정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건이
그 3천만 원 관련한 의혹도 이수진 전 의원이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까지 말을 해가지고 이 건도 지도부나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할 수 있는 건인지 아직 주장이 있는 것이고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윤리심판원에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뭐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꼬리 자르기죠. 이게 이제 이래서 털고 가겠다는 거죠. 해당 인사들의 그냥 일탈과 그들의 이제 말하자면 부적절한 행위라고 넘어가겠다는데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두 번의 팩트가 있는 겁니다. 2022년 건이 있고 2024년 건이 있습니다. 이제 2022년에 사실상 두 건이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선우 의원의 1억 의혹도 있지만 2024년에 제기됐던 김병기 의혹 건도 실제 돈 거래 의혹이 있었던 시기는 2022년인 겁니다. 3천만 원하고 이제 1천만 원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두 사람에게 국한된 일일까요? 근데 두 사람이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과연 그럼 이 그때 공천의 시스템이 이 두 사람만의 문제를 다 요것만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얘기할까요? 근데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쪽에서 끝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이게 민주당 전반으로 번져갔을 때 이게 이재명 대통령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떻게 하든 지금 이거를 진화를 내부적으로 끝내고자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게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미 이게 불길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예, 성치훈 부대변인. 예. 지금 어쨌든 당시에 동작구에 있었던 구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에게 보낸 이 탄원서, 진술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다음에 부인의 구의회 부의장 업추비 카드 부당 사용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서신 올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수진 전 의원이 김현지 실장이 보좌관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했다라고 말했고 그 녹취까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럼 대통령도 알고 김현지 당시에 뭐 보좌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그런데도 이 사안을 전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겁니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죠. 다만 그 당시 총선 때는 보통 한 지역구에도 막 수십 건의 탄원서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만 해도 254개고 출마자만 하면은 몇백 명이기 때문에 아마 수천 건의 탄원서가 올라갔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표가 이걸 정말 뭉개버리고자 했다면 윤리감사관실로 안 넘어갔겠죠. 근데 윤리감사관실로 넘어간 다음에 검증위로 넘어가고 공관위로 넘어간 겁니다. 그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았다는 게 일단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김병기 당시 의원과 가깝기 때문에 뭉갰다 이거는 맞지 않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다만 당내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윤리감사관실을 거쳐서 검증위로 넘어갔을 때 당시 검증위원장이 김병기 의원이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건은 감사관실에서 검증위로 보내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해 충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필터링하지 못하고 넘겼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당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밝히는 것이 이러이런 절차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국민께 설명드리는 것이 의혹을 좀 해소하는 것이지만 결국 대표와 김현지 실장은 그 수천 건의 탄원서를 그냥 형식상의 그 절차상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녹취를 들어보면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돌려주고 조용히 끝냈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런데 정반대였고 김경에게 단수 공천장이 배달되었다. 그렇다면 강선우가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 뒷배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김병기보다는 더 윗선에 누군가일 거다. 당시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자, 김진욱 특보, 특검이 필요합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현 단계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각 그 경찰서에 이제 모여 있는 한 11개에서 13개 정도 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 이미 그 이첩을 받았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고 그 수사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권력형 비리다.
그러니까 특검해야 된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 개인의 일탈을 너무나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의 도구로서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 일탈로 규정을 하려면 다 조사를 해봤더니 요건만 나왔네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 일탈로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 모를까 전수조사를 안 해놓고 어떻게 여기서 개인적 일탈로 하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급자 방식이 아니라 수용자 방식으로 이를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게 뭡니까? 이른바 탄원서라고 이 부분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 보좌관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문제의 핵심 당사자 보좌관이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문제가 있는데 그 탄원서를 가지고 있어서 동작경찰서에 지난달 11월에 보냈는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당연히 경찰 수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양측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서 이 국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주말 뉴스톱 10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요. 5시 10분에 시작합니다. 평일 톱10과 같은 시간입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찾아뵐 테니까 꼭 TV 앞에서 본방 사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톱 10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5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